직접적으로 자신의 내담자에게 이제 꿈에 대해서 꿈 작업하는 것들을 이제 아주 깊이 있게 여기에 표현되지는 않아서 내용이 좀 짧으니까 짧게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그림을 그리겠다라든가 그리고 그림이 그려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내용들이 설명되어지면서 저도 몇 년 전에 어떤 분을 딱 하루만 봤어요. 예. 하루만 봤는데 그분이 화가예요. 그런데 자신의 그림들을 보여줬는데 눈동자가 없어요. 모든 그림이. 어. 그러면서 굉장히 약간 기괴하게 느껴지면서 눈동자가 없고 그림들의 선이 약간 흐릿했어요. 약간 그러니까 쉽게 말해 형체 없음. 그리고 눈동자가 텅 빈 눈. 모든 그림이 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그림을 거의 사람들을 다 그렸어요. 모든 그림은 사람이 들어있는데 그 각각의 사람들이 눈은 있지만 눈동자가 없고, 그리고 선들이 형체가 좀 안개스럽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느낌적으로 깊은 느낌이 있었지만 그거를 그 사람한테는 표현해 주지는 않았어요. 단지 제 마음속에 이 사람이 그 형체 없음 내 상태구나, 파편화되기 일부 직전이구나, 이제 완전히 해체될, 이제 그 사람한테 해체 불안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윤의 치료의 정신치료 목표를 읽으면서 그분이 잠시 떠올랐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나눠주셨는데, 어떠면은 우리가 여러 학파의 이론가들의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지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이분의 치료 방법은 아주 독특하고, 다른 그러니까 대상관계 이론가, 이고 사이칼리스트, 대인관계 이론가, 현대정신분석가 이런 분들의, 그리고 인터서브젝티브 혹은 릴레이셔널 티어리, 이런 여러 학파의 이론가들의 책을 읽으면 이분들이 임상에서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실제 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누가 객관적으로 본다면 저분이 어느 라인에 공부를 하신 분인지 잘 구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는 사람을 그 내담자에 따라서 정형적인 이론을 적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융도 봤던 것은 내담자에 따라서는 어떤 분은 단기 치료에 적합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은 굳이 무슨 환원적인 어떤 분석을 하거나 혹은 또 다른 꿈 분석을 하거나 이런 깊이 있는 정신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그분의 수요에 맞춰서 그분이 필요한 부분을 제공하는 거다 하는,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프로이드적인 접근, 이런 접근이 적합한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권력의료와 관련된 이런 분 경우는 아들레 이론이 적절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의 이론 가지고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도 있다. 그래서 다양하게 본인이 보고 있는 독특한 어떤 꿈 분석이나 이런 부분도 모든 사람이 적용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젊은 사람을 볼 때와 지금 한참 자기의 자기 삶을 준비하고 무언가를 목표로 세우고 열심히 뛰어야 될 사람에 대한 정신분석과 중년을 넘어서 인생을 밖에 확장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자기 스스로를 살펴야 될 시기에 있는 사람들과는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셀프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그 셀프의 성장 과정에 동참하는 우리가 하는 역할도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모든 내담자에게 동일한 이론을 적용하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융도 내 이론을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라고 이렇게 강요하지 않는 사람일 것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정신분석의 여러 학파를 서로 반대하는 학파라고 보시지 말고 어떤 환자층에 꼭 필요한 이 통찰을 가지고 있는 귀한 이론들이라고 이해를 하신다면, 서로 상극의 관계에 있는, 서로 대칭
대극 관계에 있는 것 같은 이런 이론들을 하나로 통합해내는 이런 작업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만나는 환자들은 우리 이론이 10가지, 20가지가 있다고 한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어떤 면에서는 60억 인구가 있으면 60억의 각각 독립한 대상들이잖아요. 각각 다른 독특한 대상들이기 때문에 이 독특한 대상들을 이해하는데 10가지, 20가지 이론으로도 담아낼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이론으로 모든 사람을 내 틀에 다 맞추어서 그분들을 이해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 할 옴니퍼던스죠. 그래서 나의 나르시시즘이죠. 상담자 중심의 생각이죠. 내가 가진 이론의 틀 속에 모든 사람을 맞춰놓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융이 오늘 주는 얘기는 융 자신의 치료법을 알려주지만 더 큰 것은 오픈 마인드니스, 여러분들이 열려있고 융통성 있게 여러분들이 배워서 가지고 있는 것에 고집하지 말고,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이분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 분인가를 정확하게 이분, 내가 만나는 상대의 셀프를 존중하면서 함께 가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신경증은 기능적인 정신 장애이며 특히 심리적인 방법을 통해 치유될 수 있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대부분 일치된 의견을 보인다. 그러나 신경증의 구조와 그 치료 원칙에 대한 문제에 부딪힐 때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능적인 정신장애 여기서는 일치가 되지만 신경증 구조와 그 치료 원칙에 대한 문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각각 신경증을 바라보는 사람, 그 학자들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는 거겠죠. 뭐 아들러가 권력의 의지, 별로 열등감, 뭐 이런 걸로 했다는 프로이드는 또 본인 이론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다양한 견해들이 모두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다. 38페이지 벌써 넘겼어요. 신경증의 인과적, 성적 이론과 정신적 사건은 본질적으로 유아적인 쾌락과 그 만족에 달려있다는 프로이드의 관점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다. 그리고 프로이드의 이론과는 별개로 집단 심리학의 현상으로서 동시에 다른 장소, 다른 상황, 다른 사람, 그리고 다른 형태로 인지될 수 있는 정신적 흐름이 있다. 그렇지만 이제 프로이드는 하나의 특이한 역사를 가면 한 시대의 심리학 사실의 대표자가 한다는 사람입니다. 아마 심리학하고도 또 별개로 정신분석을 심리학에 넣을지, 어떻게 보면 심리학 안에 크게 보면 정신분석이 들어갈 수 있지만 정신분석이 심리학에 온전히 다 담겨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크기가 그렇죠. 고집하게는 이제 따로 전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심리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넓죠. 네. 그래서 어쩌면 각각의 이론들은 그 시대상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의 학파들은 그 학자들이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라 그 이론이 나올 때는 그 이론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줬던 히스토리가 있다고 보여요. 제가 보는 게는 누군가를 도와줬다는 얘기는 그 이론을 가지고 자기가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이론가 스스로가 그 이론에 의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다른 일을 자기가 사용했던 방법을 통해서 다른 일을 돕는 경험까지 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들은 다 굉장히 유용한 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험들이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임상가들에게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한 이론을 배우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프로이트와 비슷하게 아들러가 대학의 이쪽과 저쪽 그러면 유럽하고 이제 미국을 얘기하겠죠. 예. 그죠? 이쪽과 저쪽에서 받은 지진이 그의 이론의 핵심 개념이라 할 열등감에 기초하고 있는 권력 요구가 많은 사람들의 삶이나 문제를 설명하는 근거가 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아들러의 관점이 프로이트의 관점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정신적 사실들을 파악하고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관점은 모든 정신적 현실과 일치한다. 두 진실은 프로이트 관점이나 아들러의 관점은 모두 정신적 현실과 일치한다. 좀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신이 이 두 가설을 응용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융 책을 읽으면서 번역자가 번역을 겸손하게 한 건지 아니면 융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겸손되니 글을 썼는지 모르지만 좀 약간 위니컷 글에서는 이렇게 글 쓴 거에 자체에서는 그 안아줌을 느끼지 못하고 위니컷 이론에서는 안김받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을 읽을 때는 이 글자 자체에 안김받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제 좋아요. 네네. 어떤 면은 이 챕터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상당히 포근한 느낌을 받았을 가능성이 네네. 있죠. 포근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번역자가 이렇게 포근하게 쓰는 게 아니라 이용 자체의 글쓰기 버전이 이렇게 포근하게 글을 쓰는 사람인지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응용심리학 안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상반되는 다양한 의견들의 유효성을 시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 신원에 관해 어떤 근본적인 것을 알기에는 아직 유언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된다. 이런 견지가 많았어요. 그 우리가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하는 과학적인 세계에서도 우리가 우주를 굉장히 잘 안다고 빅뱅 이론도 있고 어떤 건 양자 물리학 이론도 있고 하지만 이분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발견하면서 깜짝깜짝 놀래가는 거죠.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과학이 발달할수록 과학자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나 우리의 심원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심리라고 뭐라고 표현하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세계, 우리 정신의 세계, 우리 심원의 세계는 우리가 알기에는 너무 큰 대상이에요. 우리의 짧은 의식을 가지고 이걸 소화해낸다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 우리가 가진 짧은 시선 가지고는 이걸 측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이러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신비한 대상, 내 안에 있는 신비한 대상이 나예요. 어떤 면에서는 나의 셀프 자체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셀프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셀프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 의식의 세계, 그 conscious ego라고 융이 얘기하는 의식적인 자아는 나의 셀프를 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근데 이것을 통합해내는 작업을 융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셀프 자체는 우리의 작은 우리 전학계 얘기를 했었죠. 폭풍우 속에 하나의 등불을 들고 가는데 이 조그만 등불이 의식이다. 이게 이고라는 얘기. 이 작은 이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 내가 알 수 없는 이 미지의 세계를 다 밝혀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겸손함 속에서 근데 무의식 속에 있는 나의 셀프가 드러나는 것을 허용하면서 인내롭게 함께 가는 속에서 점차 우리가 성숙해 가는 과정을 간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우선 내 세계를 내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의 정신 세계를 우리가 다 꿰뚫어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쉽게 진단하고 이 사람은 내가 잘 알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오만이죠. 그래서 겸손한 자세가 임상가로서의 첫째라고 하는 건 영성지도 우리 이상혜님이 영성지도자이신데 영성지도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이 겸손이에요. 우리는 협조자고 안내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영성지도의 경우에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다. 실제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이다 하는 이런 개념이 이 속에 숨겨져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분석가나 라이프 코치나 상담가가 자기가 전능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면 큰 사고가 나는 거죠. 우리는 이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 속에 단지 그 속에 있는 귀한 것들이 스스로 드러나는 것을 함께 기다려주는 사람이다 라는 인내로움을 가지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돕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유는 자신이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하는 것은 치료의 난관들을 극복하려는 시도에 관한 것으로 여기에는 수정 구원해야 할 가장 절실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충분한 이론은 오랫동안 버틸 수 있으나 불충분한 치료 방법은 그렇지 못하다. 나는 거의 30년간 정신치료를 해오는 동안 상당수의 실패 사례를 갖게 되었는데 성공한 경우보다 실패한 경우가 더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성공으로부터 정신치료자는 거의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왜냐하면 치료의 성공은 치료자에게 흔히 그 성공을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치료의 실패는 보다 많은 진실로의 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견해나 방법을 바꾸도록 하기 때문에 매우 가치 있는 경우입니다. 목이 이 문장을 읽을 때 너무나 공감이 됐고 수많은 학파들의 이론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분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원래 있었던 방법들을 해봤는데 안 되니까 저런 방법으로 해보고 이런 방법으로 해보니까 되더라 해서 실패로부터 배웠지 성공으로부터 배우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좀 뭐랄까 치료자로서 나의 그 실패 경험들을 더 상기하고 더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했다고 하는데 실패하는 경우는 처절하게 실패를 되돌아볼 수밖에 없어서 이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데, 성공했다고 하는 경우에 우리가 착각에 빠질 수 있는 이유가 성공이 실제 성공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치료하는데 나의 치료가 이분에게 적합지 않아서 이분이 선생님 훌륭하신 분이에요. 다 이제 다 나았어요 하고 중도에서도 강렬한 저항, 그러니까 치료 중단에 저항이 발생해서 치료가 끝난 경우도 많은 경우에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하는 얘기는 선생님은 훌륭하게 저를 치료하셨습니다. 제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떠날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에서 착각이 하나 생길 수 있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실제 심텀의 도움을 받았어요. 심텀을 어떤 증세를 호전시키는 데 도움을 받았는데 이분이 그것만을 필요로 하신 분이면 it's okay. 아까 융의 얘기대로 이분이 그 증상 제거만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증상 제거, 이분의 치료의 목적이 그것이니까 거기에 걸맞게 떠나서 성공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분은 인격적인 성장까지를 원하고 있었는데 어떤 증상이 한두 가지 없어지는 것을 성공으로, 아직은 다른 어려움으로 넘어가기 전에 근본적인 어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증상이 없어진 것으로 내담자가 자기는 이미 다 나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인격이 이만큼 성장했다고
자기 성격이 변화가 생겼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 아직 그 지점까지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담자도 착각하고 그러면 상담자가 이 경우에는 이분이 자기 성격의 변화까지를 진지하게 추구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아직 심텀의 변화이니까 조금 더 가면서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어떤 경우에는 이 내담자를 붙잡아 줘야 될 경우도 있는데 내담자의 말만 듣고 이거 당신 정말 내가 신통력이 있는 치료자 당신의 성격을 내가 이 짧은 기간에 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바꾸는데 도움이 됐다고 하면서 내 자존심을 셀프이스템을 높이고 이분을 가시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성공인가부터 실제 성공인 케이스도 있고 성공이 아닌 것 아직은 이루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 실패일 수도 있어요. 저항으로 있어서 떠나는 경우는 치료의 실패죠.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내담자가 원하는 수준의 변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떠나는 경우는 성공이에요. 그런데 아직 내담자의 치료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달성됐다고 착각해서 떠나는 경우도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실패죠.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 속에 숨겨져 있는 정말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들이 혼재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우리의 사례에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오만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충분하게 지금 성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내가 지금 보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이 구절이. 융은 처음에는 프로이트, 그 다음에는 아들러의 관점을 환자의 치료에 활용하면서 커다란 도움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실패한 경험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 그때 미래에 수정된 내용을 알았다면 그 환자를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현재 그거를 몰라서 실패했구나.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융은 나는 40세 이상의 나이 든 환자들의 경우에 큰 어려움을 느꼈다. 젊은 사람들을 다룰 때 되게 프로이드와 아들러의 관점으로 치료해 나간다. 왜냐하면 프로이드와 아들러의 방법이 환자들을 사회에 적응시키고 정상화시켜주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제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의 기본적인 사실들은 삶의 과정에서 인생의 전반기 심리와 후반기 심리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뚜렷한 변화를 겪는 것 같다. 그래서 젊은 사람의 삶은 눈에 보이는 목표를 향한 전반적인 확대 발전의 특징이다. 따라서 젊은 사람의 신경전은 주로 이러한 방향으로부터 후퇴하거나 망설이는 데서 기인하는 것 같다. 이에 반해 나이 든 사람의 삶은 자기 응축과 자신이 성취한 것을 고수, 그리고 더 이상 외적 팽창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그의 신경쪽은 근본적으로 지나간 청년기 삶의 자세에 시대착오적으로 매달리는 데서 기인한다. 젊은 신경증 환자들이 삶을 두려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이 든 신경증 환자들은 죽음을 직면하지 않고 회피한다. 젊은이에게는 한때 정상적인 목표가 되었던 것이 나이 든 사람에게는 신경증적인 장애가 된다. 젊은 신경증 환자에게서 보이는 부모에 대한 원래의 정상적 의존이 삶에 대한 주저함 때문에 삶을 거역하는 근친상간의 관계로 뒤바뀌는 것과 같다. 신경증, 저항, 억압, 전이 등등이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 사이에 표면적으로는 유사하게 보이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정반대이다. 나이에 따라 치료의 목표는 수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환자의 연령이 하나의 가장 중요한 치료 적응증으로 여겨진다. 이것도 좀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에 대해서 그 젊은 사람은
외적으로 팽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이 든 사람은 팽창 그만하고 이제 너의 지나온 삶을 성찰해보고 또 응축하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좀 별로 이렇게 뭐랄까 편안하게 클리어하게 좀 정돈해주는 느낌이랄까. 되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예전보다는 이제 삶의 시간이 더 늘어나고 그래서 노년을 대비한다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좀 나이 드신 분들 또는 중년 이후의 내담자들을 다루는데도 좀 참고사항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평균 수명이 바뀌니까 중년의 개념도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전을 읽지만 고전을 읽으시면 보통 40대가 되면 더 이상 플렉서블하지 않다고 봐요. 프로이드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노인들에 대해서는 원래 고집불통이 돼서 더 이상 안 된다고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중년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즘은 굉장히 연장이 돼서 아직은 좀 더 확장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될 사이에 너무 빨리 또 이렇게 그걸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연령대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센서티브하게 거기에 걸맞는 상담자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내담자가 삶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가가 각각 시기에 따라 다른 것처럼 상담자가 거기에 걸맞게 내담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정리돼야 된다. 이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인가, 어느 성숙 단계에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저는 여러분을 라이프 코치나 어쩌면 분석가나 상담가라고 할 때 그 역할은 현대정신분석의 개념에 의해서 성숙 도움이라고 봐요. 성숙하는 걸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너무 치료자라는 개념보다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분이 지금 어느 성숙 단계에 있느냐. 근데 꼭 성숙 단계가 꼭 피지컬한 것은 구체적인 나이에 따라 다른 것은 아니죠. 심리적인 나이는 또 다르기 때문에 사이칼라지컬 에이지가 각각 다르죠. 어쨌든 실제 피지컬한 연령이건 아니면 심리적인 나이건 이런 이분의 성숙 과정이 어느 도정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분들을 도와주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은 여기서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가지 이론을 배워가지고 그 이론만을 쓰는 것도 우리를 굉장히 제한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이론을 나이가 많건 적건 모든 사람이 또 동등하게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치료자 중심의 무리한 생각이죠. 난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이 연장 하나 가지고 내 모든 농사를 다 짓겠어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곡괭이는 산자락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논에 가면 곡괭이는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도구가 필요하죠. 밭에 가면 또 그 밭에 맞는 도구들이 필요한데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 모든 경우에 다 사용하겠다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하고 하겠다는 게 우리의 어떤 옴니펀드 전능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론이나 적용할 만한 대상이 상태가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그 이론이 적용될 수도 있고 그 이론을 사용하는 것이 그 대상에게 무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이런 자각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결국은 융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독특한 개인을 여러분이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보편인이 아니고 구체적인 실제 내담자 모든 사람과 각각 모든 사람과 같지 않은 모든 사람이 가진 어떤 전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만의 고유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고유함 자체를 우리가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가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아들러 이론에 맞는 내담자가 있는가는 프로이드 이론에 맞는 내담자가 있는데 이거를 바꿔서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치료도 한편으로 치료에 대한 진전이 없을 때 환자의 저항은 귀중한 길잡이가 된다. 이거는 어디나 다 통하는 것 같아요. 무슨 학하고 뭐 할 것 없이 이건 그냥 진리 같아요. 환자의 저항은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또는 나를 제대로 치료해라. 이런 것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굉장히 저항은 귀중한 길잡이가 된다요. 아주 좋은 말이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수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질들이 있고 그렇게 특정한 틀에 맞출 수 없는 개별적인 정신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기질의 문제에서 있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기본적 태도가 있는데 외향적 태도와 내향적 태도가 있다. 그래서 MBTI의 분을 외향적, 내향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16가지의 성격 이게 있잖아요. 이런 데서 하나하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도를 가정한 바 있다. 이러한 태도들을 다른 정신 기능들, 사고 기능, 감정 기능, 감각 및 직관 기능 등이 있는데 이들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치료 적응적으로 생각한다. 이제 내담자를 봤을 때. 여기에 나오는 개념들이 다 MBTI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이죠. 그런데 우리 네. MBTI를 여러분들이 적용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융은 이렇게 플렉서블하고 융통성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MBTI만 배운 분들 중에는 융보다 더 훨씬 더 똑똑하게 모든 것을 단정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융의 그 16가지 성격 유형은 시간이 지날 때마다 내가 자신의 그 심리적인 그 스탠스에 따라서 오래 한 거하고 몇 년 뒤에 한 게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외향적이지만 몇 년 뒤에는 내향적이고 또 외향과 내향이 거의 가깝게 있어서 중도에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리 검사라는 거는 100% 신뢰를 하면 안 되고 참고 사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은 어떤 대차대조표라는 걸 만들죠. 지금 자산은 어떻고 부채는 어떤가. 근데 대차대조표는 한 번 있었던 게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어, 이 비즈니스가 성장하거나 퇴보하면서 계속 이 대차대조표의 변해요. 에셋이 많았다가 줄어들고 부채가 늘었다가 줄어들고 모든 게 유동적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MBTI 결정된 어떤 이 사람의 성격 유형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처음부터 그 일관되게 간다고 한다면 이분은 굉장히 어려운 분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단념한다면 이 사람은 성숙함을 포기한 사람이죠. 외향성과 내향성이라는 게 외향성으로만 인간이 사는 것이 아니고 내향성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외향성이 더 돋보이고 있지만 그 속에 이 대극적인 내향성이 아직 숨겨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내향성과 외향성이 다 적절하게 사용돼야 이 인격이 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형이야라고 해서 이 형이 좋은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토정 비결 보는 것처럼 이거 보고 있는 거죠. 좋은 거 나쁜 거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현재 마음의 상태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나의 자유스러움과 자유스럽지 않은 부분, 내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게 하나의 도구가 기능을 하는데 이거 자체를 이 사람의 숙명인 것처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 짓는데 사용돼 버린다고 한다면 오히려 폐해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융은 이런 MBTI가 생겨날 수 있는 큰 이론을 제공한 융은 굉장히 넓은 융통성 있는 이론가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을 응용할 때 원래 것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점들을 배우지 않고
기술적인 것만 배울 때는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40페이지 중간에 인간의 정신은 엄청난 정도의 이의적인 것이다. 모든 환자의 경우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나 습성이 실제의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 반대편쪽 무의식의 보상인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것도 참 이 구절도 많이 와닿을 바로 그거죠. 그런 현상과 그 이면을 보려는 그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이게 함께 가고 있어서 어떨 때는 이 사람의 성격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 사람의 디펜스라는 얘기예요. 방어가 이 사람의 성격인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죠. 원래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힘자랑하는 사람은 사실은 겁쟁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같은 얘기예요. 힘이 센 사람은 자기 힘자랑을 안 하죠. 겁이 없는 사람은 힘자랑을 안 하는데 겁이 많은 사람이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처럼 의식과 무의식이 항상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분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을 이해할 때 굉장히 표면에 들어가는 것만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보여요. 다시는 가능한 순수한 경험으로 치료의 목표를 결정하는데 자신은 융은 정신치료에서 치료자가 너무 확실한 목표를 갖지 않기를 권유합니다. 치료자는 치료 목표를 환자의 본성과 환자의 삶의 의지보다 더 잘 알 수 없다.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은 대체로 의식적 재량과 선의의 합리성에 의하기보다는 본능과 그것들 비밀에 가득 찬 무의식적 요인들에 의해 훨씬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치료는 44페이지 이에요. 치료는 좋든 싫든 환자의 비합리적인 소여성으로 향해야 한다. 우리는 본성을 안내자로 삼고 따라야 한다. 그리고 치료자가 하는 일은 치료라기보다는 오히려 환자 자신 속에 잠재해 있는 창조적인 싹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바로 이게 환자 안에 있는 창조적인 싹이라고 하는 거가 다른 말로 여러분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창자기가 드러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쩌면 또 다른 쪽에서 어려운 분은 힐링 파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담자가 힐링 파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내담자 안에 있는 힐링 파워, 내담자 안에 트루 셀프, 리얼 셀프가 드러나야 이분의 성장이 시작되면서 이분의 이제 어려움들이 해소돼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주면 이분이 낫는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이분 안에 있는 창조적인 싹이 결국은 돋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스럽게 인내롭게 돕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상담자 중심의 상담이 되어버리면 이 창조적인 싹이 발현하는 것을 원초적으로 봉쇄할 가능성이 있죠. 당신은 내가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내 얘기를 따라오세요라고 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유혹적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이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싹이 지금 아직은 발동된 게 아니고 내 것을 줘서 이 사람이 도움을 받았어요. 가능해요. 가능한데 일시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데 그럼 내가 이 사람을 평생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도와줄 것인가 하는 어려움이 생기죠. 내가 이분에게 매일 생선을 구해다 줄 것인가, 이분에게 낚시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도록 도울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상담자도 내담자를 평생 돌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이분들에게 해결책을 매번 주는 방식의 상담 가지고는 이분을 결국 도울 수 없고, 어떤 면에서는 이분의 의존성을 더 강화해서 병원에 와서 병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만남으로써 이분이 더 퇴행되고 의존적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되냐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나를 만날 때만 해도 그래도 조금 기운이 있어서 나한테 찾아오기까지 했는데, 내가 너무 잘 돌보다 보니까 이 사람 그 기능을 다 상실해버린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분 안에 있는 창조적인 싹, 혹은 힐링 파워, 혹은 참자기, 그것을 뭐라고 부르건 그 부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드러나서 어쩌면 이 의식적인 자아가 그걸 수용해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겸손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분을 돕겠다는 선의가 좋은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뇌환자의 3분의 2 정도는 임상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신경증 때문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대상의 상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까지 아들러나 프로이드가 봤던 환자층과 다른 환자층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네. 삶의 의미를 상실한 많은 분들을 돌보는 데는 이 융이 가지고 있는 본인이 성공적으로 적용했던 기법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나 융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이론을 통해서 훌륭하게 도와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나는 가능한 한 이분들의 이론을 잘 적용하려고 애를 쓴다. 그렇지만 그런 방식으로 도울 수 없는 의외의 환자층을 만난다. 그 환자층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자기가 큰 공헌을 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환자의 3분의 2는 인생의 후정지에 놓여있는 환자들이다. 이러한 환자들은 합리적인 치료 방법에 특별한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이 환자들은 사회적으로 잘 적응되는 사람들이며 종종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에게는 정상이 된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정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장했고 잘 기능하는데 도대체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완성된 인생관을 제공할 있지 않다, 이런 사람들에게. 내 환자들의 대다수는 의식의 자원이 고갈되어 있다. 즉 나는 막다른 골목에 막혀 멈추어 있다. 나는 공경에 처해 있다. 특히 이 사실이 나로 하여금 주로 숨어있는 미지의 가능성을 찾아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의식 속에서는 I am stuck이에요. 나는 어디가 딱 걸려 있어서 꼼짝 못하고 의식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 그럼 의식 속에서는 리소스가 없다는 얘기죠. 자원이 의식 속에서 발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지를 강조하거나 당신 뜻을 세워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의식에서 어떤 리소스를 찾을 수 없는 분들은 결국은 그 리소스를 이 사람 안에 있는 숨어있는 것들 속에 찾아야 된다. 결국은 무의식의 세계에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으로 가보죠. 선생님은 저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을 때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의식이 더 이상 어떤 나아갈 길을 보지 못하여 정체되어 있을 때 나의 무의식은 심운이 견딜 수 없는 의식의 정체 상태에 반응할 것이라는 것을 알 뿐이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도움을 요청할 때 자기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무의식의 심운이 이 정체 상태를 반응할 것, 무의식에 반응할 것이라는 점은 안 되는 거죠. 의미 있죠, 교수님. 바로 그게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내가 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환자를 만나는 기본이에요. 난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진단도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나의 의식에서 이 사람을 포착할 수 없는 이 공경에 있을 때 내 무의식이 나를 도울 거라는 걸 이해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체는 인간 발달 과정에서 무수히 반복되어 그것이 많은 신화나 민담의 모티브가 되어온 하나의 정신적 사건이다. 그래서 이럴 때 보면 꼭 이럴 때가 아니더라도 내담자들과 만나서 그냥 그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 안에서 어떤 전래동화들, 어떤 신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모티브가 딱 떠올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경청하고 난 다음에 그 모티브를 그 전라동화의 어떤 부분, 뭐 신화, 뭐 예문이야기 하여튼 여러 가지 중에서 딱 근데 그분의 그 학력, 지적 연령에 맞게 만약에 초등학교만 나온 분이면 그 수준에 맞는 모티브가 떠오르고 대학생이면 또 대학생에 맞게 하여튼 이 사람이 그 학력에 맞게 그게 떠올라서 그분들은 또딱 그분들 수준의 언어를 딱 표현해주면 다르게 막 그걸 이론적으로 정교하게 세련된 언어로 표현하지 않고 그것만 해도 굉장히 둘이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 뭐 이런 경험 했을 때 종종 놀라곤 했었어요. 그래요. 이 융의 설명을 융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통 우리 정신분석 속에서 또 일반 프로이디안 라인이나 대상관계나 이런 분들이 얘기할 때 내담자의 무의식이 결국은 상담자의 무의식을 만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저장고에 어떤 것을 건드리기 때문에 나는 내 무의식의 어떤 것을 가지고 이분을 이해하게 돼요. 그렇지만 그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내가 이걸 다 내가 신통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첫 번째 동의는 무의식은 내담자의 무의식에서 기인한다. 내담자의 무의식이 나의 무의식을 만나면서 내 무의식이 거기에 적절한 리소스를 나에게 내 의식 속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의 무의식과 내담자의 무의식이 서로 교류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식 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치료가 불가능한 대상 이런 케이스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의식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무의식의 세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내담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치료가 일어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무의식이 여러분을 안내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내담자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사는 사이에 여러분의 무의식이 여러분을 안내한다는 것을 체험할 가능성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가끔은 아마 여러분들 체험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건 내가 의식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내 무의식이 결정한 것이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길이었다 하는 체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 체험이 내가 만난 내담자는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무의식이 이 사람의 의식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그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훈련이 돼 있는 우리가 이분의 무의식을 만나면서 이분의 무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결국 나에게 어떤 것을 비원이 선택적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죠. Selected Fact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내 의식으로 되면서 이 의식으로 된 것, 아까 어떤 모티브가 떠올랐어요. 이걸 이 내담자에게 적절하게 경우에 따라서 해석을 통해서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걸 그냥 내가 컨테인하면서 이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도 이 모티브를 중심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의식의 교류가 이 속에 숨겨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적인 자금만 가지고 치료를 한다는 것은 이 무의식의 세계를 놓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치료할 때 왜 매뉴얼을 안 주느냐,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매뉴얼도 없이 치료를 한다고 하느냐, 상담한다고 하면서 자기 매뉴얼도 없는 상담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하는 얘기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매뉴얼대로 상담을 못하는가를 이해하셔야 된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컨피던스가 있어야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건 단단하게 우리의 입장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우리 여기에서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 좀 나눔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 오늘 한 얘기들이 거의 다 나왔어요. 비혼이 여기서 비혼이라고 내가 착각을 하는데 윤과 비혼이 워낙 서로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가끔 내가 착각을 하는데 오늘 융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오는 통찰이나 정서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우선 발제자부터 본인 소회를 조금 나누시죠. 이번에 이렇게 읽으면서 그동안 이제 제가 저번에 느꼈어요. 처음에 정신분석 공부하게 된 게 융을 통해서 이제 좀 만났는데 몇 년 지나서는 융은 제껴두고 정신분석만 이제 그쪽 공부만 하게 됐는데 진짜 오랜만에 10년 만에 최근 20년 전에 사놓고서 헤어진 지 진짜 13, 14년 만에 이게 만나서 너무 괜히 좀 거리감이 있었지만 이번 주에 이거 발제를 하면서는 다르지 않다라는 것과 그때 제가 20년 전에 유형을 읽었을 때와 지금 읽었을 때 더 인간적으로 좀 와 닿았던 것 같고 그리고 꿈에 대해서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거를 이미 이제 꿈 작업을 통해서 다시 내담자들 사람들의 그런 무의식을 어떻게 만나가는지 이런 걸 보면서 예전에 좀 그걸 했었던 그것도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이제 좀 꿈에 더 이제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겠다라든가 또 실패로부터 배운다라는 게 그 임상 사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 교인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에서 실패했을 때 그냥 거꾸라지고 퍼져 있지 말고 이 실패를 다시 되새김질을 하면서 내가 놓친 게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유흥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발치하기 참 잘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발제의 고통을 겪어야 얻는 게 제일 많아요. 우리 또 나머지 분들도 조금 나누시죠. 여러분 안에 일어난 역동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는 뭐라 그럴까요? 지금 두 장을 갔는데 굉장히 이 융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푹 빠져 있다고 그럴까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발췌를 하시는 거 들어보고 하면서 생각나는 게 제가 첫 학기 아마 끝나고서 막 정신없이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고 지나가고 그때 이제 어떻게 가닥을 잡았다고 할 때 생각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말씀 나눌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한국에서는 다 알고 있는 제가 지금 한 8단인가 7단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 프로 바둑이 예. 저랑 같이 군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걔는 이제 보니까 맨날 그 책을 보고서 그 이렇게 묘수를 놓더라고요. 예, 책을 보면서. 그래서 야, 너 그거 다 외우냐?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그때 그래요. 그냥 보고선 놔둔대요. 그러니까 자기 무의식에 그걸 집어넣는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무의식으로 네. 들어가는. 그래갖고 그게 대국에 있을 때 언젠가 딱 나오면은 그 수를 놓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 묘수를 만들어서 그 바둑을 놓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묘수를 쓰기 위해서 그 바둑을 진행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래갖고서 뭐 그걸 제가 아마 그때 둘째 학기인가 그 시간에 한번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가닥이 잡혀요. 우리가 이게 여러 가지 그 정신없이 막 하는 여기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이론이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이거가 다른 사람은 틀리게 얘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그 부분을 갖다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 의식 속에,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넣어놓으면은 그게 이제 아마 상담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보통 저희는 이제 저는 뭐라 그럴까 많이는 않지만 그게 종교적으로 그 뭐라 그럴까 동반자 역할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우리가 딱 의자를 들어가면은 상남자 의자, 그 내담자 의자, 그리고 또 하나의 빈 의자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들어간다는 걸 줄이고 그 이끌림에 의해서 분명히 그때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아마 아까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신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부분에서 하고 전 단원에서 조금 그 유물 뭐 이렇게 신뢰한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뭐냐면은 자기가 어떤 개개인의 그 특수한 보편적으로 그 개개인이 갖고 있던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장하는 것은 자기가 얘기하는 것은 보편적인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개개인에 적용시키지 말라는 부분이 어디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론을 배우지만 이건 아무리 정교하게 만드는 그건 일반 이론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대상, 우리 내담자에게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론을 내가 아는 이론을 한번 트라이얼 앤 에러로 사용해 보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가 잘 모를 때는 나의 무의식, 궁극적으로는 내담자의 무의식이 우리를 이끌 때까지 좀 참아내고 기다리는 게 오히려 현명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저는 지금 사실은 막 갑자기 막 작업이 막 들어와갖고 정신없이 일하면서 듣는데 조금 전에 이걸 어떻게 핑계를 댈까 하다가 방금 말씀하신 그 무의식에 담아둔다는 거기에서 잘 담아두었습니다. 열심히 듣긴 하는데 제가 예전에는 굉장히 멀티가 잘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한 가지 딱 꽂혀서 생각을 할 때는 정말 길 가다가 이렇게 걸음을 멈추는 것처럼 생각을 멈춰버리는 그런 이제 두 가지가 안 되는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니고 멀티가 다른 영역에서는 다 되는데 깊은 시몬의 영역에 들어가면 멀티가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정말 그런 걸 못 느꼈거든요. 막 별명이 문어발이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정말 동시에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두 개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이 탓이라는 건 사실 그 변명이겠죠.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아무래도 그 어떤 부분에서 나랑 만나는 그게 좀 더 심각하고 개인적이고 깊이가 있어져서 아마 그렇게 그렇죠.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멀티를 5개, 6개를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어텐션의 양들이 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깊은 어텐션을 줘야 될 사안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것이 당연해요. 그렇죠. 그냥 기능적인 면에서만 될 뿐이지 아마 그러니까 일만 잘했지 일만 할 뿐이지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요즘에 정말 많이 느끼는 거지만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는 물론 수술할 이후예요. 그때부터는 정말 삶에 대한 모든 자세가 많이 달라졌는데 이제는 좀 천천히 가도 되고 가끔 멈춰서도 되고 그냥 앉아서 쉬고 안 가도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겁도 없이 뭐 준비도 안 하고 수업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서 지금은 일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귀만 열어뒀었습니다. 좋아요.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쩔 때는 가끔 스탑하는 게 아니고 가끔 쉬는 정기적으로 쉬세요. 쉬어가면서 해야 우리 에너지 배분이 적절하게 되는 거지. 너무 한꺼번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 하겠다고 하면 전능감에서 벗어나서 어쩔 때는 내가 지금 양의 3분의 1 정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3분의 1 하는 것이 내가 아주 잘하는 거라고 격려하면 돼요. 이건 내가 꼭 열을 다 하겠다고 하는 욕심을 버리면 우리가 편안해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아직도 그 1교시에서 교수님 하신 말씀에 꽂혀서 사실은 거기 서 있었는데요. 네. 그 아까 뭐라 그러셨더라? 건강한 자기 대상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그룹이 될 수도 있다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일수록 더더군다나 이런 그룹에서 떠나서 혼자 단독 행동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아유 그래서 그렇게 교수님이 그때 그렇게 나를 이 그룹에서 못 나가게 하셨구나. 제가 몇 번이나 나가려고 근데 그냥 집 나간 자식 찾아오듯이 끈질기게 찾아오셔서 저를 이 그룹 안에 파티시페이트 못해도 좋으니 일단 있어봐라 그러고 저를 자꾸 붙드시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붙잡아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무의식에 담아두듯이, 그 말씀 참, 그 표현이 참 멋있네요. 무의식에 담아두듯이 이 그룹 안에 그냥 일단 있어 보는 것도, 제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겠지만 나중에 후에 돌아봤을 때 굉장히 나에게 그 건강한 환경이 되어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서로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굉장히 여러분들 각자에게 중요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의 그룹으로서 다른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동시에 내가 수용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그룹의 특성이에요. 내가 담기기도 하고 또한 내가 전체 이론으로서 담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룹이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룹 제가 인디비듀얼 세션들이나 인디비듀얼 분석, 개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개인 분석해서 몇 년 걸리는 작업이 그룹에서 더 빨리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룹에서는 전이가 다양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개인 상담에서는 그 주제까지 접근하는데 많은 인내가, 왜냐하면 전이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있는데 그룹 세션이 활성화되면 그 안에서는 많은 전이 역전이가 번갈아 교차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자극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나친 자극일 경우는 위험하긴 하지만 적절하게 안내를 받으면서 그 그룹 속에 있게 되면 많은 성장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여러 자극들을 적절하게 소화해내면서 또 컨테인하고 내가 안기고, 그래서 자기 대상 경험, 내가 부족했던 자기 대상 경험을 여기서 충분히 누리실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좋은 자기 대상 경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의 성장과 직결돼요. 우리 인격 성장 비방을 공부해서가 아니라 코우스의 얘기대로 하면 우리가 자기 대상을 충분하게 나를 안아주는 자기 대상을 충분히 체험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리얼 셀프가 스스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환경이 되어주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르쳐서가 되는 게 아니고 좋은 환경이 되어줌으로써 그분 안에 있는 리얼 셀프나 힐링 파워나 어떤 것이든, 그래서 영적인 분은 어떤 그 속에 성령이나 불성이나 스스로 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환경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요. 우리 한 5분 남았는데 발제자 최후 진술을 하고 우리 오늘 마무리하죠. 최후 진술할 거 없는데요, 교수님. 없어요? 근데 두 개의 과목을 소화하는 첫 번째 아마 두 개 발제를 오늘 하고 또 다음 주에 하실 것 같은데 그 체험이 아까 조금 나누시긴 했지만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분석하고 분석심리학이잖아요. 코웃은 정신분석이라고 보고 융은 분석심리학이라고 했는데
분석 심리학과 정신 분석했을 때 우리 프로이드를 하면서 맨 처음에 융이 프로이드의 진짜 학문적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생물학적 아들이 아니라 학문적 아들이면 후계자고 가장 총명나는 아들인데 아버지가 내친 게 아니라 아들이 어느 날 커서 토템과 타부처럼 나 다 컸어, 나 독립할 거야 라고 독립을 했는데 프로이드가 속수를 잡을 수가 없고 결국은 이제 얘가 독립해서 찌그러져 있는 게 아니라 잘 나간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또 얘가 독립해서 나가면서도 아버지 일은 잘못됐어. 나는 아버지를 완전히 아버지하고 생판 다르게 나는 내 커리어를 쌓아갈 거야. 이게 아니라 아버지 거 좋은 게 많아서 나 그거 써. 그렇죠. 아버지 거 좋은 게 많아. 근데 형제인 아들러 것도 괜찮네. 그래서 아들러 것도 쓰고 아버지 것도 써. 그렇지만 아버지랑 나는 이제 컸기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 우산 속에는 있지 않을 거야. 다른 형제들처럼 아버지 우산 속에 있지 않고 난 나대로 내 우산을 쓰고 있을 거야. 그렇지만 아버지의 좋은 거는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들을 아버지 거 가지고는 안 되네. 또는 아들러라는 형제, 다른 형제 거 가지고도 안 되네. 그래서 내가 또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내가 생각하는 무엇이 그거에 또 합당해서 해보니까 또 되네. 그러면서 자기 것을 만들어낸 정도가 정신분석하고 같이 아버지하고 같은 어깨를 견줄 만큼 자기 거를 키워냈다라는 것이 대단한 거죠. 상당히 두려우네요. 그러니까 청출어랑 해서 그래서 의존적인 상태만 있지 말고 의존할 때는 의존하고 컸을 때는 자기 우산을 또 써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여기에서 이제 학문적인 어떤 아버지 아들 간의 관계인데 실제 여러분들 분리개발의 과정을 보면은 다 많은 경우에 아이들은 도망가려고 하는데 부모가 붙잡고 안 놓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직 미성숙해서 분리개발을 안 한다고 아이 쪽에 비난을 하는 아이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이가 아직 분리개발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제가 임상에서 보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부모가 끊임없이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구심력 때문에 아이가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이 이걸 여기에서 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원심력보다 구심력이 워낙 강해서 원심력이 없는 게 아니고 원심력은 있는데도 실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근데 프로이드와 융 간의 관계도 융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좋은 부분도 있지만 자기하고 다른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독립하고 싶은데 프로이드에게 자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자기의 스피리추얼한 부분이나 자기가 보고 있는 견해를 얘기를 했는데 신비한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근데 프로이드가 장문의 편지를 써서 아야 젊어서는 다 그런 거야. 근데 네가 좀 크고 나면은 그걸 이해하게 될 거야. 근데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말고 나를 떠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부모들이 보통 하는 그 태도죠. 근데 여기를 떠나면서 어쩌면 융은 아버지를 떠나면서 굉장히 큰 시련을 겪어요. 이번에 무의식의 여행을 시작한 거죠. 무의식의 여행이라고 하는 게 이분은 죽음의 세계를 여행하는 거죠. 처절한 죽음의 세계의 여행을 끝내면서 영적인 성장과 분석적인 성장이 함께 일어나는 이런 체험들을 그래서 이분의 자기의 체험들이 결국은 영성 이론과 분석 이론으로 구체화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융의 개별화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시련을 겪게 하는 동인을 제공한 게 프로이드 때문이에요. 어쨌든 융이 성장한 건 프로이드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있어서 된 거예요. 그런데 또 프로이드는 어떻게 됐냐면 프로이드가 정신분석가로 성장하게 된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서 아버지를 애도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내면 세계의 여행이에요. 그게 꿈분석이에요. 자기 내면 세계의 여행을 통해서 이번에 꿈분석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꿈분석을 토대로 정신분석이 생겨난 거죠.
정신분석 속에서는 아버지의 역할들이 많죠 지금. 프로이드 스스로가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꿈 분석을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또 프로이드의 어떤 학문적인 아들인 융도 프로이드와의 이별을 통해서 자기의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순례의 길에 들어가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인격적인 성장을 이뤄내는 거죠. 프로이드가 정신분석가로서 대성하는 것, 융이 영성가로 쓰고 정신분석가로서 대성하는 데에서는 분리개별화를 성공적으로 해낸 결과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분리개별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드러나죠.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신계웅 스님이 또 발제하실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은 또 다음 주까지 충분하게 해가지고 충분하게 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발표하신 분. 네. 네.